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확인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라는 이야기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말 그대로 검은 황금이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 서 있는 나라라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국가가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할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막대한 보물을 품은 나라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의 빈곤과 경제 침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베네수엘라는 부유한 산유국이 되지 못했던 것일까요? 곧바로 정치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자체에 있는데요. 이 원유는 유난히 무겁고 점성이 매우 강한 데다 채굴은 물론 운송과 정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갑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볼게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 많은 사람들은 왠지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이 아라비아 반도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결하는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에서는 석유가 강처럼 흘러넘치고 새하얀 구트라를 두른 군주들은 황금으로 뒤덮인 자동차를 몰며 초고층 빌딩을 끊임없이 세워 올린다는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죠.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이며 그 규모는 무려 2670억 배럴에 달합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쿠웨이트도 아닌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의 확인 석유 매장량은 약 3천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베네수엘라 현대 석유 산업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1914년 수마케 1호 유정에서 최초의 대규모 상업 생산이 시작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자리에 오른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2010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초대형 유전이 발견됐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오리노코 석유 벨트의 자원량을 다시 평가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마침 이 무렵 국제 유가가 상승했고 채굴과 정제, 운송 기술이 발전하면서 초중진류의 채굴과 오일샌드에서 원유를 추출하는 작업도 경제성이 확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자원의 상당 부분을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회수가 가능한 확인 매장량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되었죠. 초중진류의 생산 비용은 배럴당 약 40에서 50달러입니다. 물론 배럴당 5에서 10달러만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아라비아산 경진류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국제 유가가 충분히 높다면 이러한 유전의 개발도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차베스가 정권을 잡기 전인 1998년 당시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이미 하루 약 350만 배럴에 이르고 있었죠. 쉽게 흐르지 않는 석유. 그렇습니다. 석유 업계에서는 양을 이야기할 때 매장량과 생산량이 전혀 다른 의미라는 사실을 결코 혼동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확인 매장량이란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적 여건 아래에서 이미 확인된 유층으로부터 합리적인 수준의 확실성을 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석유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꼭지를 틀듯 원유가 쏟아져 나오고 그대로 유조선에 실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동 일부 유전에서 생산되는 경진류라면 비유적으로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온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석유벨트의 원유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와 아라비아산 원유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석유와 관련된 기본 용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애초에 석유는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수천 종에 이르는 유기화합물이 뒤섞여 있는 매우 복잡한 혼합물입니다. 원유는 밀도에 따라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뉘죠. 경진류, 가벼운 탄화수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비교적 묽고 잘 흐르는 원유입니다. 중간진류, 경진류보다 밀도는 높지만 여전히 충분한 유동성을 지닌 원유죠. 중진류, 무거운 탄화수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걸쭉하고 점성이 강한 원유입니다. 그리고 초중진류, 밀도와 점도가 가장 높으며 성질이 천연 역청에 매우 가까운 원유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원유는 바로 마지막 분류에 속하는
가장 무겁고 점성이 강한 원유죠. 이 원유는 일반적인 원유보다 훨씬 밀도가 높고 아스팔텐과 수지 성분 같은 중질 성분을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리노코 원유에는 황, 니켈, 바나듐과 같은 까다로운 불순물도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성분 구성은 원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경질류가 묽은 식용유와 같다면 오리노코의 초중질류는 진한 당밀이나 한여름 뜨거운 햇볕에 녹아 액체처럼 변한 아스팔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두 물질의 성질은 매우 비슷하지만 오리노코 원유는 일반적으로 천연 역청이 아니라 초중질류로 분류됩니다. 경질 유분의 비율은 비교적 낮지만 그래도 휘발유와 경유를 비롯한 다양한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료로 가치 있는 탄화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채굴과 처리, 운송의 모든 단계에서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하죠. 이러한 특유의 문제는 이미 채굴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큰 난관은 초중질류의 점도가 극도로 높다는 점이죠. 액체가 얼마나 쉽게 흐르는지는 바로 이 점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점도가 매우 낮은 물은 아주 좁은 틈도 쉽게 통과하지만 오리노코 원유처럼 걸쭉한 액체는 정말 천천히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유가 아직 유정 안에 있을 때부터 이미 문제가 발생하죠. 일반적인 경질류는 유층의 자연 압력에 의해 유정을 따라 스스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만 초중질류는 다공성 암석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움직여주지 않는 한 유정 입구까지 흘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특수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노코 석유벨트에서는 주로 콜드 프로덕션이라 불리는 비가열 체유 방식을 사용하며 수평 유정과 특수 스크루 펌프를 이용해 초중질류를 끌어올리죠. 일부 유전에서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수증기나 용제를 주입하는 등 원유의 점도를 낮추는 방법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초중질류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나면 이번에는 이를 운송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갓 채굴한 원유를 그대로 유조선에 실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원유를 선적하려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미리 처리해야 하죠. 그래서 원유를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질류나 콘덴세이트를 섞는 방법입니다. 가벼운 성분을 첨가하면 혼합 원유의 점도가 낮아져 운송이 훨씬 쉬워지죠. 두 번째는 업그레이더라고 불리는 전용 개질 설비에서 원유를 미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설비에서는 크고 무거운 분자의 일부를 더 가벼운 분자로 분해하는 동시에 황과 금속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성분도 줄이죠. 그 결과 일반적인 경질류나 중간질류에 가까운 성질을 지닌 합성 원유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추가 설비와 에너지, 그리고 작업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모든 과정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며 추가적인 투자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엄청난 석유 자원이 묻혀있지만 그것을 지하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련의 기술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죠. 희석.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오리노코의 중질류를 운송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면 더 가벼운 원유나 콘덴세이트, 나프타를 섞어 희석하거나 개질 설비를 이용해 원유 자체의 성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죠. 희석제의 경우 초중질류 생산량을 늘릴수록 더 많은 경질류와 콘덴세이트, 나프타가 필요해집니다. 만약 국내에서 이러한 성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물량을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희석제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가 초중질류 수출량을 지금의 2배로 늘리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원유라면 단순히 유정수를 2배로 늘리면 되는 문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질류는 유정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더해 경질류와 콘덴세이트, 나프타를 새롭게 확보하고 이를 유전까지 운반한 뒤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고 완성된 혼합 원유를 다시 항구로 운송해 유조선에 선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중질류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반드시 추가 희석제가 필요해지며 국내에서 이를 충당하지 못하면 수입 의존도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베네수엘라가 하루 350만 배럴의 초중질류를 생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차베스와 마두로 같은 포퓰리스트들이 석유 산업을 이른바 개선하기 시작하기 전 베네수엘라가 황금기였던 시절 생산하던 전체 원유 생산량과 거의 같은 수준이죠. 물론 실제 하루 350만 배럴에는 여러 종류의 원유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모두 초중진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필요한 희석제의 양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혼합 비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율은 사용하는 오리노코 원유의 밀도와 희석제의 종류,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원유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대표적인 최종 제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베네수엘라의 수출용 혼합 원유인 메레이 16입니다. 단순화해서 계산하면 중진류 75%, 희석제 25%의 비율을 사용할 수 있죠. 따라서 이미 하루 350만 배럴의 초중진류를 생산하고 있고 이것이 최종 혼합 원유의 75%를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약 117만 배럴의 희석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최종 혼합 원유의 총 생산량은 하루 약 467만 배럴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양의 경질 탄화수소는 과연 어디에서 조달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규모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산유국이나 대형 석유회사, 정유회사뿐입니다.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이면서도 결코 반가운 현실은 아니죠. 2019년까지 수입 희석제의 주요 공급국은 미국이었는데요. 미국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의 경질유와 콘덴세이트, 그리고 주로 희석제로 매우 적합한 중질 나프타를 정기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희석제를 하루 약 8만에서 12만 배럴 수입하고 있었죠. 앞에서 가정한 117만 배럴에는 훨씬 못 미치는 양이지만 그래도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시작된 것은 미국이 제재를 도입하고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와의 대부분의 거래를 금지한 이후였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공급이 끊기자 베네수엘라는 오리노코 원유를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희석제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손을 내민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는데요.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란은 가스 콘덴세이트와 경질유를 베네수엘라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오리노코산 초중진류를 받아가는 방식이었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을 사실상 떠받친 것은 바로 이란산 콘덴세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란의 역할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베네수엘라가 수입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와 원유는 하루 평균 약 7만 3천 배럴이었지만 2023년에는 약 4만 배럴로 감소했고 2024년에는 공급이 불규칙해지면서 평균 공급량도 하루 15,000 배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5년에는 러시아가 나프타의 주요한 공급국으로 떠올랐으며 PDVSA는 그 밖의 여러 공급처에서도 경질유와 희석제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초 니콜라스 마두로가 체포되어 뉴욕으로 이송된 미국의 작전 이후 상황은 다시 크게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산 나프타 공급은 중단됐지만 그 한편으로 미국산 중질 나프타가 다시 베네수엘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미국 당국은 희석제 공급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으며 해외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적용되던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희석제 공급이 재개되면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은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026년 5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약 118만 배럴을 기록했고 6월에는 원유와 석유 제품을 합쳐 하루 약 120만 배럴을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1990년대 말 베네수엘라가 하루 350만 배럴을 생산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훨씬 낮은 수준이죠. 따라서 희석제 공급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앞으로 오리노코 초중진류의 생산량을 더욱 늘리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가장 큰 제약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개질 설비. 하지만 석유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더 있으며 그게 바로 업그레이더라고 불리는 개질 설비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이 개질 설비의 열악한 상태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전체를 가로막는 가장 큰 병목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죠. 업그레이더는 일반적인 정유시설과는 다른 설비인데요. 그 역할은 휘발유나 경유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진류를 운송과 이후의 정제에 적합한 더 가벼운 합성 원유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최종 산물은 설비의 종류와 처리 수준에 따라 API 비중이 약 16에서 32도인 합성 원유입니다. 반면 원료인 오리노코 원유의 API 비중은
일반적으로 8에서 10도에 불과하죠. 다시 말해 개질 설비는 매우 무겁고 점성이 강한 원유를 훨씬 더 많은 정유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료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개질 설비만 충분하다면 어떤 석유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가장 큰 걸림돌은 막대한 건설 비용으로 설비 하나를 짓는 데만도 수십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건설된 대형 개질 설비는 고작 4기에 불과하죠. 이 4개의 설계 처리 능력을 모두 합치면 하루 약 63만 배럴의 원료 초중진류 분량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약 57만 배럴의 합성 원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설계상의 수치일 뿐입니다. 최근에는 설비 가동이 불안정해 실제 처리량은 설계 능력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일부 설비는 본격적인 개질 작업보다 원유를 혼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가 하루 약 300만 배럴을 생산하려고 하더라도 모든 개질 설비가 완벽한 상태에서 최대 가동된다고 해도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전체의 약 5분의 1에 불과하죠. 게다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건설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시설 하나를 건설하는 데만도 여러 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석유를 손쉽게 지하에서 끌어올려 곧바로 유조선에 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초중진류는 분명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원이죠.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석유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채굴하고 처리하며 운송하는 과정이 극도로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처럼 보였던 이러한 어려움은 석유 산업을 무리하게 국유화한 무모한 포퓰리즘 정책과 그 뒤를 이은 자금 부족, 전문 인력의 유출, 설비 유지 보수의 부실, 그리고 이후 국제 제재까지 겹치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쩌면 지하에 잠들어 있던 자연의 축복은 베네수엘라의 번영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만을 안겨준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